군의 병력 이동을 이렇게 하려면 이게 사실상 우리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게 군 병력 이동은 한미연합사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군 작전 지휘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거에도 반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시대의 참 뉴스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화제인.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 네. 아, 불이 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슈에 불이 났죠. 그렇죠. 예. 토픽. 예. 오늘도 뉴스가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발 제가 바라건대 네. TBS 네.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로 인용 보도 해주시기 악망합니다. 바이 TBS 이슈 파이터. 그렇습니다. 바이라인이 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 네. 어디 누구는 바디라인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언론인들은 바이라인이 중요해요. 바이라인이 중요해요. 네. 우리는 누가 쓰느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죠 기자들이. 예. 자, 기무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자, 이거는 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 조선시대 같으면 네. 삼족을 멸하는 극형에 처하는 예. 역정모의죠. 역정모이다. 예, 그런 거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통합진보당 사태 헌재에서 해산까지 됐습니다. 이석기. 근데 그것이 내란 예비 음모예요. 맞습니다. 그거거든요. 예. 근데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둘째치고 아니 이것은 무혐의 처분됐어요. 무혐의 처분됐죠. 예.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내란 모의거든요.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해체되는 극약 처방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법이 허용하는 한 네. 가장 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네.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아주 아픈 상처와 그리고 안 좋은 기억이 있죠. 5.16 군사쿠데타, 예. 12.12 반란. 네. 그래서 군의 정치적 불개입을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신헌법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지금의 헌법,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 있잖아요. 네. 국무총리도 군 출신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만큼 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금하고 있는 네. 이 마당에 다시금 5.16 군사쿠데타나 아니면 5.18과 같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슬픈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반복될지도 모르는 네. 그러한 반역사를 모의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되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회 국방위원장 했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네. 너무 이걸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흔적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국가가 혹시 모르는 그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문건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좀 과하게 또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김영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흡사 2008년 광우병 파문 때 그때 광우병 음모론하고 같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 문건이 비밀 문건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 문건 유출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국방위원이 당연히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네.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네. 직접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엉이 모임, 네. 의원들이 밥 먹는 모임, 회칙도 없고 정관도 없고 회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는 모임. 네. 그래서 밥 먹는 모임을 했다고 그래서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판하면서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엄연한 군부대 병력 이동, 배치도 국회에는 누가 가고 헌재는 누가 가고 청와대는 누가 가고 예. 특수부대들 다 지금 장갑차, 탱크까지 다 동원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예. 이거를 그냥 한번 써본 문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조차 네. 본인들의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이라고 말을 했어요. 동시에 좌파들의 소설이다. 그리고 기무사 흔들기다. 기무사가 그럼 작성하지 않고 좌파들이 그리고 기무사가 좌파였나요? 그 병력 배치들을 그러면 좌파들이 썼다는 얘기예요? 정말 갈수록 진퇴양난이네. 진퇴양난? 네. 진퇴양난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거 국회 차원에서 네. 청문회를 하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든, 그리고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이 기무사 사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러한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적어도 이름은 바꿨어요. 이름. 이게 이제 보안사 그렇죠. 가 전신이잖아요. 네. 윤석양 일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예. 때 보안사가 없어지고 기무사로 다시 바뀐 거예요. 예. 그리고 안기부의 정치 사찰 이것 예. 때문에 국가정보원으로 이렇게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바꾼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네. 기무사 이름은 유지하면 안 된다. 적어도. 그리고 이름만 바꿔서 되겠습니까? 정말 군의 예. 내부에 혹시 침투해 있을지도 모르는 스파이라든가 네. 군 기밀이라든가 이런 걸 감시하는 그야말로 순수 방첩 기능으로 예. 가야 된다.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도 국정원 2차장 국내 담당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국내 인원을 파트 없앴죠. 1차장, 3차장으로 다 지금 배치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기무사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사찰, 민간인 사찰, 네. 정치 사찰 예. 했던 부분 파트가 있었다면 예. 그걸 완전 그건 해체해야 돼요. 예. 그리고 다시금 국군 정보부대의 그 내용과 질을 다시 정립해서 리세팅 해야 돼요. 네. 근데요, 의원님, 지금 보면요, 그 정보당국이 계속 이름만 바꾸고, 네. 실제로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개혁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국정원도 그랬어요.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했죠. 국정조사 한 결과물로 나왔던 게 국정원 개혁 TF예요. 네. 그래서 국정원 개혁 TF 한다면서 국회의원님들 그 해외에 정보기관 사찰 갔다 온 다음에 도루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나온 얘기가 기무사 개혁 얘기가 나옵니다. 네. 송영무 장관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도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할 때 네. 기무사가 제가 국정감사 여기가 기관이었어요. 네. 제가 기무사 기관. 사령부 네, 네. 본부를 2번 가서 국정감사를 예.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국방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무사 위상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가서 국정감사할 때 정보기관이라서 그런 거죠? 지적한 사항이 예. 뭐냐면 아니 어떻게 군대는 계급 사회인데 예를 들면 기무사 네. 소령이 육군 준장 원스타하고 같이 맘먹냐 그리고 어떻게 상석에 앉을 수 있냐 야. 밥 먹을 때 아직도 이것은 군사문화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부터 없애라 네. 라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거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예. 군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기무사를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버가 나오는 거예요. 오버액션이 나오고 아. 불법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군 내에서의 기무사의 위상, 예. 위치를 재정립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의 있는 뭐 비위 사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이런 대상으로 삼고, 이런 기능 자체를 아예 이번 기회에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내에 또 그 정보본부라고 또 있습니다. 아, 기무사 말고 정보본부가 또 정보본부가 있어요? 또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제가 예. 정보 파트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정보 관련된 게 어디? 그러니까 국정원, 기무사, 그 다음에 국방부 정보본부, 경찰도 있잖아요. 사실은 제일 칠핏줄 같이 얽혀 있는 게 경찰이죠. 경찰 정보. 경찰은 정보과 형사들이 한 3,000명 됩니다. 정보과 형사가 3,000명. 그러니까 동별 하나씩 있어요. 아, 상암동에 하나. 그 상암동에 하나, 망원 1동에 하나, 망원 2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동별 하나씩 있거든요. 야, 경찰 그래서 정보과 직원 형사가 가장 3,000명. 국내 정보로서는 가장 사실은 디테일하게 달고 있는 게 이제 경찰 정보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 그러니까 이 정보 라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을 이렇게 다 감시하고 뭐 하는지 알아봐야 되고 정치인들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명분이 네. 북한 공산군의 침입을 대비해서 항상 그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건데 아휴. 어쨌든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고 네. 하니 어쨌든 국내 정보 파트를 다시 한번 손댈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기무사 같은 경우는 일단 처벌부터 하고. 예, 이거는 조사부터 해야 되겠죠. 네네, 조사에서 누가 추미애 이런 대표는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그 추미애 대표는 최종 지휘자가 누군지 안다, 지시자가 누군지 안다. 의원님도 아시죠? 저도 짐작으로 압니다. 누굽니까? 짐작한 대로입니다. 그럴 수 있죠. 국민들께서 국방부 장관 차원의 전결 사항은 아닐 거다. 이 계엄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군인권센터는 한민구 장관 등을 비롯한 분들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군의 병력 이동을 이렇게 하려면 이게 사실상 우리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게 군 병력 이동은 한미연합사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군 작전 지휘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거에도 반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국군 통수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국군 그렇죠.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것도 문제고요.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요. 그때 그래서 당시 국군 통수권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예. 그분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거부터 조사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너무 명징한 해석 아닙니까? 너무 명징한 해석이고 다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게 누군지. 근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막 3단인가요? 5단인가요? 케이크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기각에 대비해서 헌재 판결 기각에 대비해서 뭐 케이크 축하 케이크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앞날을 못 내다보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데 멍청한 짓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정청래 컷오프 1주년을 기념해서. 아 그러네요, 진짜 컷오프. 정청래 컷오프 2016년 3월 10일. 박근혜 컷오프 2017년 3월 10일. 네. 네. 컷오프 동지회. 네, 그렇습니다. 모여야 되겠네요, 한꺼번에. 네. 자, 컷오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민주당 당대표 경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달 23일까지 후보를 지원받아서 네. 이달 27일에 컷오프를 하게 돼 있어요. 네. 3명,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 그래서 당대표 1명, 최고위원 5명. 이렇게 네. 뽑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23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역산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을 해야 돼요. 누가 나옵니까? 우선 제가 그 컷오프는 중앙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나오기 전에 네. 저는 이제 이 시대 참 준비인으로서 중앙위원회 명단을 제가 쭉 봤습니다. 중앙위. 예. 네.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아, 중앙위에서 예. 한 블록으로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고문 그룹이에요. 무려 10%예요. 중앙위의 고문 그룹이 10%. 몇 명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460명인데 예, 중앙위원이. 40명은 넘더라고요. 아, 그 고문이 굉장히 민주당의 많았어요. 고문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당이 오래되니까 역사가. 고문 표를 잡아라 예, 이런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기초단체장 151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151명의 기초단체장 예. 여기는 조직화된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어쨌든 뭐 개인기가 됐던 뭐 문재인 대통령 바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뭐 3번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4번째 만에 된 분도 있고 뭐 한 분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안 될 가능성이 포기하고 있다가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가장 큰 덩어리 같더라고요. 아, 기초단체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50, 예. 고문단 이렇게 하면 한 200표, 한 절반 가까이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네.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만 주목하거든요. 반반씩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선거 전략인 건데 네. 제가 여쭌 질문은 네. 지금 한 20명 정도 되고 사실 친문 단일화, 네. 뭐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변수, 그다음에 김부겸 장관의 출마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제 이해찬 총리 예. 부분은 제가 이제 빙의가 돼서 빙의. 예.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네. 겁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왜 자꾸 이렇게 늦춰지고 있을까? 왜 늦춰지는 겁니까? 그거는 김부겸 예. 행정안전부 장관이 네. 개각 명단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본인이 처신을 잘못했고 또 급 사과까지 했고 네. 이런 페이스북에서 마당이잖아요. 사과했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럼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인도 지금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말에 이제 돌아오죠. 금요일에 오시죠. 그럼 며칠이죠? 예. 그게 날짜가? 13일입니다. 13일이죠. 예. 그러면 원서 접수가 며칠이죠? 원서 접수가 23일입니다. 23일, 열흘 남았잖아요.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다. 예.
그래서 네. 개각 명단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스테이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해찬 전 총리로서는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마치 청와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개각 발표 이후에 출마 선언. 네. 그럼 다음 주가 그리고 되겠네. 이제 이해찬 총리하고 네. 김부겸 장관하고 사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예. 나쁘지가 않고 예. 서로 또 신뢰를 하는 관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꼭 굳이 해야 되느냐. 80년대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굳이 내가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로서는 김부겸 장관과 경쟁하는 모양새는 본인이 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김부겸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이 돼서 네. 당대표 출마를 하면 네. 이해찬 전 총리는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렇게 하면 기사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사가 안 되고 세게. 그래서 출마를 안 한다는 겁니까? 김부겸 장관 출마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해찬 총리 출마 안 한다 이런 겁니까? 개각 명단에 김부겸 이름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것이 전당대회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 하나가 있으니 네. 그러면 김부겸 장관은 개각 명단에 포함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건 대통령만 아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대통령만 알고 계시겠죠. 예. 근데 이제 호되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네. 김부겸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본인의 당대표 출마 문제를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라고 말씀을 저는 저희 프로에서 그런 하셨어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도 한 거죠. 비공개적으로 대통령한테 그냥 장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예. 도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지금 65년 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무부처 장관이에요. 예. 근데 분명히 예.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에 나갔다 김부겸 장관이 그러면 검경 수사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손은 누가 키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명분도 좋아요. 제가 정치적 뜻이 없지 않으나 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그리고 지금 역점 사위이고 또 네. 굉장히 난해한 고차방 정식이 풀어야 되는 검경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장관직에 전념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스테이를 본인이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김부겸 장관, 이해찬 의원 두 분이 이제 일종의 큰 형님들이라고 한다면 큰형과 중형 이렇게 되겠네요. 큰형과 중형. 그 안에 또 작은 형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동생들이지. 동생들. 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 근데 네. 되게 많아요. 형님들도 많아요. 이석현 부의장. 그다음에 오선의 이종걸 의원. 거기는 그다음에 사촌 형님이네, 그러니까. 사촌 큰 형님. 사촌 큰 형님. 예. 그리고 이제 사선의 김진표, 박영선, 설훈, 송영길 이렇게 있고요. 김진표 의원이 사실은 연세는 제일 높아요. 가장 거기는 장형이라고 볼 수가 있네. 장형. 70세가 넘었어요, 거기는. 그래요? 오히려 이해찬 총리는 예. 52년생이에요. 65세? 그러니까 7세지. 67세. 예. 그러면 생각보다 그게 왜 이렇게 연령이 이해찬 총리보다 더 형이야. 김진표 의원이. 그렇구나. 그리고 삼선의 우상호, 김영춘 의원.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빠진 분들이 또 지금 박범계 의원도 있죠. 김영춘 그리고 또 장관은 본인이 그냥 안 하는 걸로 정리하지 않았나요? 김영춘 장관도 그렇고 우원식 대표도 그렇고 본인이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또 사실상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인영 의원도 네. 도전장을 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인영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들어갈 명단이 한 명이 안 들어가 있네요. 정청래.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전해철 의원, 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최재성 의원. 이분들도 어떤 지금 분은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전체 아니겠어요? 의원의 10%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네. 민주당 전체 의원의 민주당 20%가 대선 창당 이후 60년 동안 거의 대표 최대 출마. 지금 최대 후보군인 것 같아요. 러시. 예, 대표 전체 출마 러시. 의원 정수의 20%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좀 문재인 정부 3년 차
그리고 또 2020년 총선 대비해서 당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하려면 좀 이렇게 그 훈장 선생님 같은 카리스마 있는 분이 당대표를 해서 당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토리 키재기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그렇죠. 보수 언론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잡음 없는 전당대회, 네. 분열 없는 전당대회, 그래서 플러스 전당대회가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잡음 없이 가야 되고,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감을 줘야 되고, 그러려다 보면 거기에 저 정도면 우리가 그냥 인정해주겠어 하는 무언의 보이지 않는 질서 네. 속에서의 리더십 이게 이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열린 우리당 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워낙 전당대회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작년 말부터 걱정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방선거 경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차기 전당대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하는 걸 좀 준비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얘기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방송에서 예. 제발 저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있고 다양한 경험을 했고 여러 가지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 위기거든요. 예상한 건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대비하면 때문에 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좀 그런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내용상으로 누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그 이름만 안 나왔지 사실상 다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정청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최고위원들은 누가 될까요? 정청래 의원님 최고위원 출마 안 하십니까? 어떤 분한테 오늘 전화가 왔어요. 도와달라고. 아, 본인이 출마하니까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열심히 돕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럼 출마 안 하시는 걸로? 근데 사람들은 네. 제가 컷오프 병을 아직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정청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할 것을 다 기억이 없어. 그리고 나한테 뭔가 맨날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동네에서도 그러고 여의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컷오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예, 컷오프에- 그냥 잠복하고 있고 예. 그냥 견디고 있을 뿐이죠. 컷오프는 컷오프로 깨야죠. 그렇죠. 그럼 출마하셔야겠는데요? 그렇게 되나요 또 그게? 아니 왜냐면 그 극복하려면 네. 도전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리고 건데. 한 20%나 당대표 나간다는데 네. 제가 뭐 그 급 아니에요? 당대표급으로. 예. 박영선 의원이요.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0년 정당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가 있다. 첫 번째로 공정. 뭐 이렇게 하고 시리즈를 계속 어떤 당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당대표 출마 메시지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메신저다. 메시지보다 중요한 게 메신저다. 예.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대중적 파급력과 흡인력 그리고 진정성 이런 게 이제 저는 평가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엉이 모임은요, 네. 이제 해체를 했어요. 밥 안 먹는다잖아요. 각자 의원회관에서 컵라면 먹으면 돼요. 의원회관에서 컵라면 자주 드시나요? 저는 자주 먹었어요. 컵라면 그렇게 그렇구나. 맛있더라고요. 네. 김밥 한 줄 넣고.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부엉이 모임 논란 그리고 또 민생과 관련해서 경제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기재부하고 또 재정특위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뭐 재정특위가 낸 안을 하루 만에 기재부가 엎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지? 뭐 이러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자 증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트라우마가 있는 것인가? 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못 걸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부자 증세, 뭐 종부세 이런 걸 네. 하라는 거 아니에요? 50%가 그렇죠. 넘었던데. 네. 그냥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주 52시간 논란. 네, 노동 시간. 이걸 보면서 새로움은 항상 낯설음을 이렇게 동반합니다. 네. 주 5일째 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굉장히 그때도 반대도 많고 맞아요. 혼란스러웠어요. 예, 토요일 날 일하나면 근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그랬었죠. 아니, 그때 주 5일째 한다니까 당장 그러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애를 어떻게 보라는 거냐. 부터 시작해서 네. 은행을 그럼 토요일 날 안 하면 돈을 어떻게 찾냐. 네, 맞아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네. 주 5일째가 정착되니까 이제 주 5일 동안 삶의 질도 좀 좋아졌고 레저 문화라든가 외식 문화 새로운 산업군이 또 형성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주 52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할 때 다 박수만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밀어가야 되는 정책들을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70%, 80%까지 유지했던 이 집권 1년 차에 네. 유일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촛불혁명 정신에 따라서 재벌개혁 세게 하고요. 그리고 경제개혁들 완수해서 복지재정 대책을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보다 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국민들의 지지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에도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무부처 장관들 예. 특히는 과정에서까지 네. 과정부터 박수를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결과로. 과정에는 비판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네. 결과적으로 박수를 받는 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깡들이 없어요. 깡이 없다. 예. 좀 막 비판 있고 그러면 뭐 어디서 조중동에서 흔들고 그러면 금방 또 마음이 바뀌고 네. 그래서 초지일관 진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언론도 자꾸 설득하고 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 네. 주무부처 장관들은 뭘 하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한다는 게 뭐겠어요. 네.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거죠. 다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주무부처 장관들 깡이 없다. 깡을 길러라. 맷집을 길러라. 맷집을 길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들이 막 문제 제기하고 뭐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해야 된다고 보수 언론은요, 야당들도 뭘 해도 비판해요. 뭘 해도 좋겠어요. 밉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눈은 질끈 감고 한눈 똑바로 뜨고 가면 돼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깡이 없어서 그럴까요? 멘탈 부족?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제 당 지지율 하락 여쭤봤잖아요. 네. 기동민 의원은 이런 얘기 했어요. 솔직히 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비판에 본인은 대해 당원 아닌가? 당원이죠. 국회의원 아닌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동민 의원을 야단치는. 아니, 본인이 국회의원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 네. 해법을 찾아야 된다. 본인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국민들이 알아야 되나? 의원님이 보기에는 왜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보세요? 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하락한 것도 일시적으로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바다를 잔잔히 보세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바다에 움직임이 있어요. 이렇게 너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말고, 사자는 절대로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아요. 잠깐 뭐 좀 몇 프로, 그거는 오차범위 안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나는 당이 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고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기동민 의원을 모셔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불가능한 게 군 병력 이동은 한미연합사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군 작전 지휘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거에도 반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국군 통수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국군 그렇죠.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것도 문제고요.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요. 그때 그래서 당시 국군 통수권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예. 그분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거부터 조사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너무 명징한 해석 아닙니까? 너무 명징한 해석이고 다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게 누군지. 근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막 3단인가요? 5단인가요? 케이크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기각에 대비해서 헌재 판결 기각에 대비해서 뭐 케이크 축하 케이크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앞날을 못 내다보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데 멍청한 짓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정청래 컷오프 1주년을 기념해서. 그러네요, 진짜 컷오프. 정청래 컷오프 2016년 3월 10일. 박근혜 컷오프 2017년 3월 10일. 네. 네. 컷오프 동지회. 네, 그렇습니다. 모여야 되겠네요, 한꺼번에. 네. 자, 컷오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민주당 당대표 경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달 23일까지 후보를 지원받아서 네. 이달 27일에 컷오프를 하게 돼 있어요. 네. 3명,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 그래서 당대표 1명, 최고위원 5명. 이렇게 네. 뽑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23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역산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을 해야 돼요. 누가 나옵니까? 우선 제가 그 컷오프는 중앙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나오기 전에 네. 저는 이제 이 시대 참 준비인으로서 중앙위원회 명단을 제가 쭉 봤습니다. 중앙위. 예. 네.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아, 중앙위에서 예. 한 블록으로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고문 그룹이에요. 무려 10%예요. 중앙위의 고문 그룹이 10%. 몇 명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460명인데 예, 중앙위원이 40명은 넘더라고요. 아, 그 고문이 굉장히 민주당의 많았어요. 고문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당이 오래되니까 역사가. 고문 표를 잡아라. 예, 이런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기초단체장 151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151명의 기초단체장 예. 여기는 조직화된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어쨌든 뭐 개인기가 됐던 뭐 아니면 5.18과 같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슬픈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반복될지도 모르는 네. 그러한 반역사를 모의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되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다음에 그 국회 국방위원장 했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네. 너무 이걸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흔적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국가가 혹시 모르는 그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문건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좀 과하게 또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김영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흡사 2008년 광우병 파문 때 그때 광우병 음모론하고 같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 문건이 비밀 문건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 문건 유출,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국방위원이 당연히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네.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네. 직접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엉이 모임. 네. 의원들이 밥 먹는 모임. 회칙도 없고 정관도 없고 회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는 모임. 네. 그래서 밥 먹는 모임을 했다고 그래서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판하면서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엄연한 군부대 병력 이동, 배치도 국회에는 누가 가고 헌재는 누가 가고 청와대는 누가 가고 예. 특수부대들 다 지금 장갑차, 탱크까지 다 동원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예. 이거를 그냥 한번 써본 문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조차 네. 본인들의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이라고 말을 했어요. 동시에 좌파들의 소설이다. 그리고 기무사 흔들기다. 기무사가 그럼 작성하지 않고 좌파들이 그리고 기무사가 좌파였나요? 그 병력 배치들을 그러면 좌파들이 썼다는 얘기예요? 정말 갈수록 진퇴양난이네. 진퇴양난? 네. 진퇴양난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거 국회 차원에서 네. 청문회를 하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든, 그리고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이 기무사 사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군의 병력 이동을 이렇게 하려면 이게 사실상 우리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게 군 병력 이동은 한미연합사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군 작전 지휘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거에도 반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시대의 참 뉴스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화제인.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 네. 불이 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슈에 불이 났죠. 그렇죠. 예. 토픽. 예. 오늘도 뉴스가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발 제가 바라건대 네. TBS 네.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로 인용 보도 해주시기 악망합니다. 바이 TBS 이슈 파이터. 그렇습니다. 바이 라인이 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 네. 어디 누구는 바디 라인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언론인들은 바이 라인이 중요해요. 바이 라인이 중요해요. 네. 우리는 누가 쓰느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죠 기자들이. 예. 자 기무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자, 이거는 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 조선시대 같으면 네. 삼족을 멸하는 극형에 처하는 예. 역정모의죠. 역정모이다. 예, 그런 예. 거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통합진보당 사태 헌재에서 해산까지 됐습니다. 이석기 근데 그것이 내란 예비 음모예요. 맞습니다. 그거거든요. 예. 근데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둘째치고 아니 어쨌든 이것은 무혐의 처분됐어요. 무혐의 처분됐죠. 예.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내란 모의거든요.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해체되는 극약 처방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법이 허용하는 한 네. 가장 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네.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아주 아픈 상처와 그리고 안 좋은 기억이 있죠. 5.16 군사 쿠데타, 예. 12.12 반란. 네. 그래서 군의 정치적 불개입을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신헌법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지금의 헌법, 87년 6월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 있잖아요. 네. 국무총리도 군 출신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만큼 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금하고 있는 네. 이 마당에 다시금 5.16 군사 쿠데타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러한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적어도 이름은 바꿨어요. 이름. 이게 이제 보안사가 그렇죠. 전신이잖아요. 네. 윤석양 일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예. 때 보안사가 없어지고 기무사로 다시 바뀐 거예요. 예. 그리고 안기부의 정치 사찰 이것 예. 때문에 국가정보원으로 이렇게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바꾼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네. 기무사 이름은 유지하면 안 된다. 적어도. 그리고 이름만 바꿔서 되겠습니까? 정말 군의 예. 내부에 혹시 침투해 있을지도 모르는 스파이라든가 네. 군 기밀이라든가 이런 걸 감시하는 그야말로 순수 방첩 기능로 예. 가야 된다.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도 국정원 2차장 국내 담당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국내 인원을 파트 없앴죠. 1차장, 3차장으로 다 지금 배치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기무사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사찰, 민간인 사찰, 네. 정치 사찰 예. 했던 부분 파트가 있었다면 예. 그걸 완전 그건 해체해야 돼요. 예. 그리고 다시금 국군 정보부대의 그 내용과 질을 다시 정립해서 리세팅해야 돼요. 네. 근데요, 의원님 지금 보면요, 그 정보당국이 계속 이름만 바꾸고 네. 실제로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개혁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국정원도 그랬어요.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했죠. 국정조사 한 결과물로 나왔던 게 국정원 개혁 TF예요. 네. 그래서 국정원 개혁 TF 한다면서 국회의원님들 그 해외에 정보기관 사찰 갔다 온 다음에 도루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나온 얘기가 기무사 개혁 얘기가 나옵니다. 네. 송영무 장관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도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할 때 네. 기무사가 제가 국정감사 여기가 기관이었어요. 네. 제가 기무사 기관. 사령부 네, 네. 본부를 2번 가서 국정감사도 예.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국방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무사 위상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가서 국정감사 할 때 정보기관이라서 그런 거죠? 지적한 사항이 예. 뭐냐면 아니 어떻게 군대는 계급 사회인데 예를 들면 기무사 네. 소령이 육군 준장 원스타하고 같이 맘먹냐 그리고 어떻게 상석에 앉을 수 있냐 이야. 밥 먹을 때 아직도 이것은 군사문화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부터 없애라 네. 라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거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예. 군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기무사를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버가 나오는 거예요. 오버액션이 나오고 아. 불법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군 내에서의 기무사의 위상, 예. 위치를 재정립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의 있는 뭐 비위 사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이런 대상으로 삼고, 이런 기능 자체를 아예 이번 기회에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내에 또 그 정보본부라고 또 있습니다. 아, 기무사 말고 정보본부가 또 정보본부가 있어요? 또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제가 예. 정보 파트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정보 관련된 게 어디, 그러니까 국정원, 기무사, 그 다음에 국방부 정보본부, 경찰도 있잖아요. 사실은 제일 칠핏줄 같이 얽혀 있는 게 경찰이죠. 경찰 정보. 경찰은 정보과 형사들이 한 3,000명 됩니다. 정보과 형사가 3,000명. 그러니까 동별 하나씩 있어요. 아, 상암동에 하나. 그 상암동에 하나, 망원 1동에 하나, 망원 2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동별 하나씩 있거든요. 야, 경찰 그래서 정보과 직원 형사가 가장 3,000명. 국내 정보로서는 가장 사실은 디테일한 게 달고 있는 게 이제 경찰 정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 그러니까 이 정보 라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을 이렇게 다 감시하고 뭐 하는지 알아봐야 되고 정치인들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명분이 북한 공산군의 침입을 대비해서 항상 그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건데 어쨌든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고 하니 어쨌든 국내 정보 파트를 다시 한번 손댈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기무사 같은 경우 일단 처벌부터 하고. 예, 이거는 조사부터 해야 되겠죠. 네네,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누가 추미애 이런 대표는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그 추미애 대표는 최종 지휘자가 누군지 안다. 지시자가 누군지 안다. 의원님도 아시죠? 저도 짐작으로 압니다. 누굽니까? 짐작한 대로입니다. 그럴 수 있죠. 국민들께서 국방부 장관 차원의 전결 사항은 아닐 거다. 이 계엄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군인권센터는 한민구 장관 등을 비롯한 분들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군의 병력 이동을 이렇게 하려면 이게 사실상 우리 근본적으로